2023년 겨울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영하 25도의 밤, 얼어붙은 강 위를 기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담대하던 내가 왜 지금 이 얼음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총소리가 울리고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언니, 나 두고 빨리 가. 그녀의 말에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바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비겁자고 동료를 지키지 못한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있어야 했을 한 사람. 하지만 저 대신 총을 맞은 한 사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왔는지, 왜 20명의 여군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넜는지. 제 이름은 리수련입니다. 이건 저와 제 동료들의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김은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985년에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진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들 하지만 평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겨울이면 코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여름이면 비린내가 온 동네에 퍼졌어요. 아버지는 인민군 공군 정비사였습니다. 청진 근처에 군용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거기서 전투기를 정비하는 일을 했어요. 집에 올 때면 늘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저는 그 냄새가 싫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비행기 이야기는 좋았습니다. 수련아, 오늘 미그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이야기를 할 때면 아버지는 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어머니는 방직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손이 늘 거칠었고 허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사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배급이 끊기진 않았거든요. 물론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997년이 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그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굶어 죽었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해 12살이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인데도 배급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받아오던 식량도 사라졌고요.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굶어서 죽었다는 걸.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온 가족이 떠났다는 걸. 우리 반 40이 명중에서 그해 겨울을 넘긴 아이가 26명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풀죽을 끓여 주셨는데 그게 하루 한 끼 전부였습니다. 풀죽이라고 해봐야 물에 풀을 넣고 끓인 거예요. 맛이 없었어요. 쓰고 비렸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학교 운동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정비하던 그 전투기였을 겁니다. 은빛 동체가 햇빛에 반짝였고 하얀 비행운이 하늘에 길게 그려졌어요. 저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저 높은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안 보이겠지. 저 하늘 위에서는 풀쭉 냄새도 안 나겠지.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비행기를 타겠다고요. 저 하늘을 날겠다고요. 굶주림도 죽음도 슬픔도 보이지 않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요. 12살짜리 여자아이의 꿈치고는 터무니없었지요. 북한에서 여자가 조종사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살아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저희 가족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배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조종사가 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체력도 길렀습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를 했고 턱걸이를 했어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조종사냐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2005년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여군 조종사 선발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여자 조종사를 뽑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시험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련아, 알겠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른 길을 찾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요. 선발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사상검토. 수백 명이 지원해서 최종 합격자는 20명이었어요. 저는 그 20명 안에 들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12살 때 운동장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을 이제 제가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양 근교의 공군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97년 그 겨울에 굶주리던 청진의 여자아이가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훈련이었습니다. 구보, 체력 단련, 이론 수업, 시뮬레이션, 실기 훈련. 쉴 틈이 없었어요. 토하면서 뛰었고 기절하면서 턱걸이를 했습니다. 교관들은 호랑이 같았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너희가 조종사가 되겠다고? 이 꼴로? 집에 가서 애나 낳아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은하를 만났습니다. 김은하. 같은 기수로 입학한 동료였어요.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걸. 은하는 평양 출신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어요. 고난의 행군 때도 굶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싫었어요. 평양 출신이라면 다 싫었거든요. 저희가 굶어 죽을 때 평양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하를 보면 그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은하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첫 주에 제가 훈련 중에 넘어졌는데 다른 동료들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경쟁자니까요. 한 명이라도 떨어져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은하가 달려왔어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평양 사람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김은하예요. 이름이 뭐예요? 리수련. 수련 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은하는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밥 먹을 때 옆에 앉고 훈련할 때 짝이 되려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자곤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은하는 제가 생각했던 평양 사람과 달랐거든요. 수련 씨, 나 사실 조종사 되고 싶지 않았어. 어느 날 밤, 은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왔어?
아버지가 시켜서 딸이 조종사면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은하의 눈에 슬픔이 있었어요. 난 원래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어. 여자가 음악 같은 거라 해서 뭘 하냐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은하를 이해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은하도 은하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친구가 됐습니다. 5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의지했어요. 힘들 때 서로 등을 밀어주었고 슬플 때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은하는 제게 평양의 문화를 알려주었고 저는 은하에게 청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련아, 고난의 행군 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 은하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굶어 죽는 걸 봤어. 우리 반판 이상이 그의 겨울을 못 넘겼어. 은하가 울었어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련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은하는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평양에서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은하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은하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2010년 저는 25살이 됐습니다. 첫 단독 비행을 하는 날이었어요. 활주로에 서서 전투기를 바라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살 때 운동장에서 올려다보던 그 비행기를 이제 제가 몰게 된 거예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엔진을 켜니까 기체가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떠올랐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환호였는지 울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래서 하늘을 날고 싶었구나. 이 높은 곳에서는 정말로 굶주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착륙 후 은하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수련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희 둘 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해 저희는 정식으로 인민군 공군 조종사가 됐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았어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계로운 임무.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북한 여자로서 이 자리에 오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2012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훈련 비행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기수 동료인 한정희, 그 아이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이륙한 지 3분도 안 돼서 불이 났고 정희는 탈출하지 못했어요. 저희 기수 20명 중에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어요. 군에서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훈장도 수여됐고요. 영웅적 희생이라고 했어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희가 죽은 건 낡은 비행기 때문이었어요. 부품이 오래되어서 엔진에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정비사였으니까 저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정희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그 사실을 숨겼어요. 조종사의 실수라고 했다가 유가족이 항의하니까 영웅적 희생으로 바꿨습니다. 진짜 원인은 말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정희가 왜 죽었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군 당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훈장 하나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없었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돌아간 건 훈장 하나와 약간의 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라면서 왜 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연계로운 임무라면서 왜 우리 목숨은 이렇게 가벼운 걸까?
그 의문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랄지 몰랐어요. 은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하가 제게 속삭였어요. 수련아, 정이 이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해. 근데 말하면 안 돼. 알지?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지키는 이 하늘은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걸까? 그때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용기가 없었어요. 조국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언젠가 싹이 틀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2016년 저는 31살이 됐습니다. 그해 봄에 소자로 진급했어요. 북한 공군에서 여자가 소자까지 오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20명이었던 저희 기수 중에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건 14명이었어요. 나머지는 결혼해서 제대하거나 부상으로 전역하거나 정희처럼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여군 조종사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10여 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여자아이들이 비행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늘을 향한 꿈으로 반짝이는 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잔인하게 부서지는지를요. 은하도 소자가 됐어요. 저희는 같은 비행단에 배치되어 함께 일했습니다. 낮에는 동료 장교로, 밤에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로. 정희가 죽은 뒤로 저희 사이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만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을 바꾼 밤이에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비행단 통신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졸음이 쏟아져서 라디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가끔 이상한 주파수에서 잡음이 들리면 그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잡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근데 억양이 달랐어요. 남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의사였습니다. 인민병원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약은 간부들에게만 갔습니다. 일반 인민들에게는 가짜 약을 줬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요. 그러면서 치료해줬다고 했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게 선전이다. 꺼야 한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 7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어요. 간부 자녀들한테 다 갔으니까요. 그 아이는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진심의 떨림. 저는 그날 밤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 방송을 들었어요.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두만강을 건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중국에서 팔려갔다가 도망친 여자. 그들이 말하는 북한은 제가 알던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외면하고 있던 북한이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던 친구들, 정의의 죽음을 숨긴 군 당국, 훈장 하나 받고 돌아간 정의 어머니.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 탈북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진짜 야근 간부들에게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저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둘만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요. 은하야, 나
이상한 걸 들었어. 은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을 살핀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들었어.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너도?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부터 들었어. 처음엔 무서웠어. 저게 선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수련아, 그게 선전이 아니야. 진짜야.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수용소에 대해서. 아버지가 당 간부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냈어.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네가 위험해진다고. 은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련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아버지가 부정하지 않은 거야. 수용소가 진짜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거야. 저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알게 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은하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국에 다녀온 무역상이 몰래 전해준 정보,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기밀 문서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 김씨 일가가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 수용소에서 매년 수천 명이 죽어나간다는 것, 나만이 우리보다 수십 배는 잘 산다는 것.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은하야, 그럼 우리가 지키는 이 하늘은 뭐야? 우리가 뭘 위해 비행기를 모는 거야? 은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몰랐어요. 그 뒤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들을 살폈습니다. 혹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밀고 당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밀고는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여군 조종사라는 화려한 직위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요. 저희는 특권층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를 모는 여자, 군에서 장교까지 오른 여자. 북한에서 그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고위 간부들의 접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간부들은 저희를 술시중이나 드는 여자 취급했습니다. 어떤 간부들은 더 나아가려고 했고요. 저는 그런 자리가 싫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거부하면 조직 생활에 불성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은하가 한 번은 그런 자리에서 간부의 손을 뿌리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은하는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고요. 은하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울었습니다. 수련아, 나 이 나라가 싫어. 이 체제가 싫어. 저는 은하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면 비행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여군 조종사는 결혼하면 더 이상 비행기를 몰 수 없었어요. 지상 근무로 전환되거나 아예 전역해야 했습니다. 남자 조종사들은 결혼해도 비행을 계속했어요. 오히려 결혼하면 더 안정적이라고 승진에 유리했습니다. 저희에게만 다른 규칙이 적용됐어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비행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이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어요. 결혼하면 꿈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가족들은 인질처럼 감시당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몰고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을 볼모로 잡았어요. 제 부모님은 청진에 계셨는데 정기적으로 보안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아버지가 한 번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수련아, 조심해라. 여기 사람들이 자꾸 너 이야기를 물어본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감시라는 걸.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위험해진다는 걸. 2018년 여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배 조종사 중에 송민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23살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밝은 아이였어요. 비행 실력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장래가 밝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민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련 교관 동무, 저 어떡해요? 민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비행단장이 민주를 특별 면담하자고 불렀답니다. 늦은 밤이에요. 민주가 갔더니 단장이 술을 권했고 그러더니 민주의 손을 잡았답니다. 민주가 뿌리치고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주야, 잘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 뒤 민주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어느 날 아침에 민주의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짐도 없어졌고 민주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송민주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상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상이 불순해서 재교육 받으러 갔다. 재교육.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정치 범수용소였어요. 민주가 단장의 손을 뿌리쳤다고. 상급자를 모욕했다는 죄목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상 불순으로 둔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민주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가 수용소라니. 은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련아, 민주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하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수련아,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어. 저는 알았습니다. 은하 말이 맞았어요. 오늘은 민주였지만 내일은 은하일 수 있고 모레는 저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나가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자.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저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어요. 비행기로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조종사였으니까 당연히 그 방법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료 통제가 철저했어요. 비행기에 연료를 넣으려면 여러 단계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훈련 비행 때도 딱 그만큼만 연료를 넣었어요. 남한까지 갈 연료를 실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 감시도 문제였어요. 비행기가 이상한 경로로 가면 바로 발각됩니다. 추격기가 뜨고요. 그리고 격추. 저희가 남쪽으로 비행기를 몰면 그 즉시 격추 명령이 내려질 거예요. 미사일 한 발이면 끝이에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되어 떨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 가족들. 저희가 비행기로 탈출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갈 겁니다.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육로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버리고 땅으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여자들이 땅을 기어서 탈출하기로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조국의 하늘을 지키라던 조종사가 그 조국을 등지고 떠나기로 했으니까요. 2019년 봄, 저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만 가는 건 싫었어요.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주처럼 끌려갈 수도 있는 여자들, 접대를 강요받는 여자들, 결혼도 못하고 갇혀 사는 여자들. 저희는 그 동료들도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게 저희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받는 동료들을 지키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 명을 잘못 믿으면 모두가 죽을 수 있었어요. 밀고 당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2019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긴 여정도 그때 시작됐습니다. 2019년 봄부터 2021년 겨울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니, 쉽지 않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매일이 줄타기였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모두가 죽는 줄타기. 저와 은하는 그 줄 위에서 2년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만 가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험도 커지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주가 끌려간 뒤로 저희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무섭겠구나. 저 사람도 떠나고 싶겠구나. 그런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이니까 계속 보였습니다. 저희만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을 두고 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은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련아, 우리만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밀고는 생존 수단이에요. 누군가를 밀고 하면 식량을 더 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족을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료를 어떻게 믿겠어요? 저희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체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 사람을 파악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시험을 했어요. 일부러 체제에 대한 불만을 살짝 흘렸습니다. 요즘 배급이 왜 이렇게 줄었지? 같은 사소한 말이요. 그 반응을 봤어요. 동조하는지, 침묵하는지, 아니면 비판하는지. 동조하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밀고 하지 않으면 조금 더. 그렇게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요. 마지막까지 확신이 서면 그때야 진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떠나고 싶어.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모은 사람은 18명이었어요. 저와 은하를 포함해서 20명. 20개의 별. 저희는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로운 하늘에서 다시 빛나자는 의미였어요. 그 20명 중에서 기억나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영미, 2019년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어요. 같은 비행단 소속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늘 어두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남편이 갑자기 끌려갔어요. 정치범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영미에게는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뒤 영미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하지만 군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치범의 아내가 조종사인 건 부적절하다고요. 영미는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아이를 국가 보육원에 맡기고 계속 비행하든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전역하든가. 영미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전역하면 연좌제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굶어 죽느니 차라리 비행을 계속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야 아이한테 먹을 걸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보육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영미는 그 한 번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면회를 다녀온 다음 날이면 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영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미야, 딸이 보고 싶지?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딸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영미의 손을 잡았어요. 있어, 남쪽에 있어. 영미는 그날 밤 저희의 20번째 별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헷갈리네요. 영미는 10번째쯤이었을 거예요. 최선희, 2019년에 28살이었습니다. 저희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했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선희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2살 터울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군인이었어요. 국경 경비대에서 복무했답니다. 2017년 어느 날 오빠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을 시도했던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려다 발각됐습니다. 도망치다가 총에 맞았어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선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반역자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자아 비판을 100번 넘게 해야 했습니다. 선희도 조종사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버텼지만 승진은 막혔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반역자의 동생이라는 낙인 때문에요. 선희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수련 언니, 오빠가 왜 도망치려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 여기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는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선희야, 오빠가 가려던 곳에 같이 가볼래? 선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미라, 2019년에 25살. 저희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미라의 어머니는 탈북자였어요. 1996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무렵 두만강을 건넜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잡혔어요. 중국 농촌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중국 남자와 강제로 결혼당했고 미라를 낳았어요. 미라가 5살 때 어머니가 북송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온 거예요. 탈북자를 북송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미라의 어머니는 북한으로 끌려왔고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미라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북한에 왔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 간 뒤 미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반역자의 딸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요. 그런 미라가 어떻게 조종사가 됐는지 아세요? 미라는 공부를 죽도록 했어요.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래야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미라는 성적이 너무 좋아서 조종사로 선발됐어요. 하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엄마 얼굴이 기억 안 나요. 미라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5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꿈에서 봐요. 꿈에서는 얼굴이 보여요. 근데 깨면 잊어버려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10년이에요. 저는 그때 17살이었어요. 엄마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시신도 못 봤어요. 저는 미라에게 약속했습니다. 미라야, 남쪽에 가면 내 엄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어.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도 저희의 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각자의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잃었고, 누구는 오빠를 잃었고, 누구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누구는 접대를 강요받았고, 누구는 아이를 빼앗겼고, 누구는 승진을 막혔습니다. 20명의 여자, 20개의 상처, 20개의 별. 2020년 봄, 저희는 탈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바로 발각될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나눠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4개 조로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국경으로 가는 거예요. 브로커도 구해야 했습니다. 은하가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서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연결됐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그 브로커가 밀고 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제시한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10,000위안, 20명이면 200,000 위안이에요. 북한 돈으로는 감히 계산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아끼고 금부치를 팔고 가진 것을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20명이 2년 동안 모은 돈과 금부치. 그래도 부족했어요. 150,000 위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은하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금반지였습니다. 낡았지만 묵직한 금반지. 이거 엄마 유품이야. 은하의 어머니는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은에게 이 반지를 주셨답니다. 은하야, 이건 안 돼. 이건 내 엄마 거잖아. 제가 말렸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은하야,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 은하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 반지가 우리 20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은하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그 병이 전 세계를 덮쳤어요.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북한은 더 심했어요.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거든요. 두만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비가 10배는 강화됐어요. 총살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국경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쏜다고요. 저희는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1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국경이 열리기를, 경비가 느슨해지기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명 중에 한정숙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저희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은하가 불안해했습니다. 수련아, 정숙이 밀고 하려는 거 아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정숙이 밀고 하면 저희 20명 전부가 끝이에요. 수용소행이에요. 아니,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반역 음모죄니까요.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정숙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손을 써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저는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단둘이 만났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정숙아, 무슨 일 있어? 정숙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숙이 배를 감싸 쥐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임신. 정숙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비행단의 남자 장교였습니다.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미혼모는 큰일이에요. 특히 군인이면 더 큰일이에요. 발각되면 불명계 전역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정숙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언니, 저 어떡해요? 이 상태로 탈북하면 아이가 위험하잖아요. 두만강을 건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숙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낳으면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해요. 저처럼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정숙을 안았어요. 정숙아,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아이도 지켜줄게. 정숙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야. 정숙은 밀고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탈북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정숙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2021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코로나 통제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국경 경비도 예전만큼 삼엄하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2022년 겨울, 두만강이 얼어붙는 계절, 그때 떠나기로 했습니다. 20개의 별이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2년 넘게 준비했던 그날. 20개의 별이 새로운 하늘로 날아오르는 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날아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기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날던 여자들이 얼음 위를 기어서 도망치는 날이었어요. 1월 중순이었습니다. 영하 25도.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었어요. 눈썹에 성에가 끼고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런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추위가 필요했어요. 두만강이 꽁꽁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강이 완전히 얼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요. 저희는 20명을 4개 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조 5명, 두 번째 조 5명, 세 번째 조 5명, 네 번째 조 5명. 시간차를 두고 국경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한꺼번에 20명이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니까요. 첫 번째 조가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영미가 그 조를 이끌었어요. 영미는 침착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중국에서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첫 번째 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뒤에 두 번째 조가 출발했어요. 선희가 그 죄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선희야, 괜찮아. 오빠가 가려던 길을 네가 가는 거야. 제가 말하자 선희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조도 떠났어요. 세 번째 조. 미라와 정숙이 그 죄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임신 초기였어요. 배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두꺼운 옷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 아이가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해줄게요. 꼭 살아서 만나요. 저는 정숙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그 아이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조가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은하가 이끄는 네 번째 조가 남았어요. 저희 5명. 은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수련아, 드디어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드디어. 은하가 웃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어요. 다음 생에는 이런 거 안 하자. 그냥 평범하게 살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 생에는 그냥 빵집이나 하자. 따뜻한 빵 구워서 팔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게 저희가 나눈 마지막 농담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네 번째 조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눈이 쌓인 산길이었습니다. 발이 빠졌다 나왔다 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정해준 직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에서 2km쯤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려진 헛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앞서간 3개 조를 만났어요.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두 번째 조의 한 동료가 바닥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가락이 새까맸어요. 동상이었습니다. 발가락 3개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경비병이랑 마주쳤어요. 숨어야 했어요. 눈밭에 엎드려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그 동료가 울먹였어요. 언니, 저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가요. 어서 가요. 발가락 3개를 잃을 것 같은데도 그 동료는 계속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발각될 위험이 커지니까요. 저희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어요. 얼어붙은 강. 폭이 100m쯤 됐을까요? 그리 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00m가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이쪽은 북한, 저쪽은 중국. 이쪽은 감옥, 저쪽은 자유. 강 위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서요.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한 번에 3명씩 건너세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어요. 천천히, 조용히. 첫 번째 3명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사람이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3명이 무사히 건넜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두 번째 3명, 세 번째 3명. 한 조씩 건너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대 개였을 거예요. 저희 냄새를 맡은 걸까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다행히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넜습니다. 15명이 무사히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5명 남았습니다. 저희 4번째 조. 자, 가자. 은하가 말했어요. 저희 5명 중 3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저와 은하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리더니까요. 동료들이 다 건너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3명이 강 중간쯤 갔을 때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저쪽 강둑 위에서요. 북한 쪽 강둑 순찰대였어요. 거기 누구야?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강 위에 있던 3명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뛰려고 했습니다. 그때 은하가 저를 밀쳤어요. 언니, 먼저 가.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은하야, 같이 가. 은하가 저를 또 밀었어요. 세게. 저는 얼음 위로 굴러갔습니다. 언니, 뛰어. 빨리. 은하는 저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순찰대 쪽으로. 손을 흔들면서 여기야, 나 여기 있어. 미끼. 은하가 미끼가 된 거예요. 순찰대의 시선을 자기에게 끌려고. 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한 발. 탕. 2발. 3번째 총성에 은하가 쓰러졌어요. 하얀 눈 위에 은하가 넘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은하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영미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달려온 영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언니, 안 돼요. 가야 해요. 은하가. 언니.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까지 죽으면 은하 언니가 헛되이 죽는 거예요. 가요, 언니. 제발 가요. 저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은하, 움직이지 않는 은하, 순찰대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은하를 비췄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돌아가면 저도 죽는다는 걸. 그리고 저를 구하려고 다른 동료들도 돌아올 거라는 걸. 그럼 다 죽어요. 은하의 희생이 헛되게 돼요. 저는 발을 돌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었어요. 은하를 두고 떠나는 것.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두고
도망치는 것. 저는 뛰었습니다. 울면서 뛰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그래도 뛰었어요. 영미가 제 손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밭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은하야, 은하야. 동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은하 없이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저를 끌었습니다.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지로 걷게 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어요. 경비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하가 쓰러진 곳에. 그게 제가 본 은하의 마지막이었어요. 얼어붙은 강 건너편, 하얀 눈밭에 쓰러진 검은 점 하나. 저희는 걸었습니다. 19명.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는 차량까지 걸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거든요. 소리 없이. 차에 탔을 때 누군가 셌어요. 하나, 둘, 셋, 19. 19명. 20명이 출발해서 19명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이 없어요. 은하가 없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하와 함께 찍은 그 사진. 비행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은하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진이 은하의 유일한 흔적이 될 줄.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은하야, 미안해. 미안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중국 땅을 달렸어요. 어둠 속으로. 19개의 별이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두고 온 게 있었어요. 제 심장의 반쪽. 제 가장 소중한 사람. 은하. 은하는 저 대신 총을 맞았어요. 저를 살리려고 미끼가 됐어요. 제가 살 수 있게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그 빚을 저는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평생.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저희가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맞는 아침. 그 아침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살아남았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건지. 은하가 없어서 그것 때문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더 길고, 더 힘들고, 더 무서운 도망의 시작. 중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희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였어요. 바닥에 짚이 깔려 있었고,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어요.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19명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저도 그랬어요. 눈을 감으면 은하가 쓰러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20명, 아니 19명이 한꺼번에 다니면 눈에 띕니다. 브로커의 말이 맞았어요. 19명의 여자가 함께 움직이면 바로 의심받을 거예요. 저희는 다시 나뉘어야 했습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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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각각 다른 은신처로 흩어졌습니다. 연락은 브로커를 통해서만 했어요.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까요. 저는 영미, 선희, 미라, 정숙과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정숙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임신 3달째였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 섭취도 못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정숙이 걱정됐습니다. 정숙아, 괜찮아? 네, 언니. 아이가 발로 차요.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정숙이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날 아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는 거니까요. 북한보다는 나을 거예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잠깐 움직였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물도 아껴 마셔야 했고요. 무엇보다 공안이 무서웠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북송. 그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송되면 끝이에요. 반역죄로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저희 그룹이 은신처를 옮기던 날이었습니다. 밤에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공안이었습니다. 검문이었어요. 도로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공안, 뒤에는 막다른 골목. 그때 미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 미라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을 비틀며 경련을 일으켰어요. 거품을 물었습니다. 공안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뭐야, 이 여자 왜 이래?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미라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를 살리려고 주의를 끄는 거였어요. 이 사람 간질이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중국어가 서툴렀지만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공안들이 당황했습니다. 쓰러진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 틈을 타서 영미가 속삭였어요. 언니, 저쪽 골목으로. 저희는 미라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공안들이 다른 쪽을 보는 사이에 골목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미라도 벌떡 일어나서 뛰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참을 뛴 뒤에야 멈췄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라야, 괜찮아? 미라가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네, 언니, 영희 잘했죠? 저는 미라를 끌어안았어요. 이 25살짜리 아이가 저희를 살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요. 브로커가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제3국으로 가세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태국까지 가면 유엔 난민기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제3국 루트.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어요.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길.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저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국경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짐 사이에 끼어서 몇 시간씩 버텼어요. 숨이 막히고 더웠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탈북자는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잡히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고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져요. 밀림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걸었어요.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발이 부어올랐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모두 야위어 갔습니다. 정숙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밀림을 걷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걸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해줄 거예요. 저희는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여름이었어요. 2022년 7월쯤이었을 겁니다. 더위가 살인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겨울 추위는 견뎌봤지만 이런 더위는 처음이었어요. 탈수로 쓰러지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번갈아가며 부축하고 물을 나눠 마시며 버텼어요. 그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라오스에서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전 브로커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음식도 주고
쉴 곳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이 이상했습니다. 외딴 건물이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에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기다리세요. 태국으로 가는 차량을 준비할게요. 브로커가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밤에 브로커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셋이었어요.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여자가 19명이라고? 괜찮은 값에 팔 수 있겠네. 인신매매. 그자들은 저희를 팔아넘기려는 거였어요. 탈북 여성들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조용히 알렸어요. 탈출해야 해, 지금.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남자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15년간 훈련받은 군인. 조종사였지만 기본적인 전투 훈련도 받았어요. 호신술도 배웠고요. 새벽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졸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남자 하나가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목을 가격하고 무릎을 걷어찼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달려왔어요. 저는 쓰러진 남자의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영미와 선희가 저를 도왔어요. 셋이서 남자 둘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도망쳤어요. 빨리 다 나와! 저희는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또 한 번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다쳤고 영미는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2022년 8월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넜어요. 두만강처럼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수영해서 건너야 했습니다. 정숙은 임신 7개월이었어요. 동료들이 정숙을 부축하며 건넜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희는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북송의 위험이 없는 곳에 온 거예요. 태국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신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방콕까지 가는데 또 몇 주가 걸렸습니다. 2023년 6월 저희 19명은 방콕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보고 놀랐어요. 19명이요? 한꺼번에? 네, 저희는 북한 여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함께 탈북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심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될 줄 알았던 심사가 몇 달이 걸렸어요. 저희가 진짜 탈북자인지, 진짜 조종사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숙이 아이를 낳았어요. 2022년 9월 방콕의 작은 병원에서 여자아이였습니다. 정숙이 울면서 아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이 아니라. 저희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숙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하.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은하요. 은하 언니 이름을 따서요. 이 아이가 은하 언니 목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그 작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도리가 지난 아기. 은하. 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이름을 가진 아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난민 심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서 흘러나온 정보였습니다. 은하에 대한 소식,
김은아는 두만강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반역죄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고 브로커가 말을 멈췄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올해 초에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망. 은하가 죽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총을 3발이나 맞았으니까요. 살아있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어요. 은하야, 은하야.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영미가 저를 안았고 선희가 등을 쓰다듬었어요. 미라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어요. 실컷 울어요. 저희 19명이 함께 울었습니다. 은하를 위해서 저 대신 총을 맞고 저 대신 수용소에 끌려가고 저 대신 죽은 은하를 위해서 밤새 울었어요. 동이 틀 때까지. 은하는 정말 죽었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제 심장의 반쪽.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은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은하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은하 덕분에 19명이 살았다는 걸,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2023년 11월 초,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명 전원 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했어요. 진짜일까?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북한 여군 조종사 19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건 처음이래요.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특별 조치를 취했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년 가까이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했던 시간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정숙이 아기 은하를 안고 울었어요. 은하야, 우리 한국 간다. 네가 태어난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 3달 된 아기는 엄마가 우는 줄도 모르고 방긋 웃었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 방콕 공항. 저희 19명이 출국장에 모였어요. 아기 은하까지 하면 20명이었습니다. 20개의 별. 처음 계획했던 그 숫자와 같았어요. 물론 원래의 20번째 별은 없지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진동했어요. 그 느낌이 익숙했습니다. 15년간 비행기를 몰았으니까요. 이륙,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방콕의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늘. 조종사로서 수없이 날았습니다. 북한의 하늘을 미그기를 몰고 날았어요. 그때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옥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쇠창살로 둘러싸인 하늘.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하늘. 벗어나면 죽는 하늘. 지금 이 하늘은 달랐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하늘. 누구도 저를 쫓지 않는 하늘. 총소리가 울리지 않는 하늘. 눈물이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영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울어요? 응, 하늘이 예뻐서. 영미도 울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동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 미라, 정숙, 그리고 다른 15명. 모두 창밖을 바라보거나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하의 자리. 은하가 여기 있었어야 했습니다. 은하도 이 하늘을 봤어야 했어요. 이 자유로운 하늘을.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하와 함께 찍은 그 사진. 은하야, 우리 지금 하늘 위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나라로 가고 있어. 사진 속 은하가 웃고 있었어요. 16년 전 비행학교 졸업식 날의 은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의 은하. 비행 시간은 5시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만강의 총소리, 중국의 어둠, 밀림의 모기, 메콩강의 물살, 그리고 은하. 은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환했습니다. 북한과 달랐어요. 북한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검은 구멍처럼 보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남한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행장보다 훨씬 밝았어요. 훨씬 컸고요.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착륙. 저희가 대한민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내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였어요. 선이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미라도 울었어요. 정숙이 아기를 안고 울었고, 영미가 울었고, 다른 동료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기뻐서인지, 슬퍼서인지, 안도해서인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일반 승객들이 먼저 하기한 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다 내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수련 씨입니까? 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또 울컥했어요. 저희는 줄을 서서 비행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대한민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였어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기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달랐어요. 공포가 없었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없었어요. 밀고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였어요. 자유로운 공기.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트랩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조종사로서 수백 번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마지막 계단. 제 발이 대한민국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무릎이 꺾이고 손이 콘크리트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내 옆에 무릎 꿇었어요. 선이가 그 옆에, 미라가 그 옆에. 하나둘 모든 동료들이 활주로 위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9명의 여자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엎드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요? 네, 기뻤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으니까요. 슬퍼서요? 네, 슬펐습니다. 은하가 없으니까요. 안도해서요? 네,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은하를 생각했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쓰러진 은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 은하,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은하. 민주를 생각했습니다. 간부의 손을 뿌리쳤다고
수용소에 끌려간 후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살아있기나 한 건지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낡은 비행기 때문에 죽은 동기. 영웅적 희생으로 포장당한 죽음.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을지.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 도중에 쓰러진 사람들. 저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울어도 되는 곳에 왔다는 것. 북한에서는 울면 안 됐어요. 울면 나약한 거였습니다. 울면 의심받았어요. 왜 우느냐? 뭐가 불만이냐?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니냐? 중국에서도 울면 안 됐어요. 소리 내면 들켰으니까요. 잡히니까요. 밀림에서도, 트럭 짐칸에서도, 도망치는 모든 순간에도 울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울어도 됐어요. 아무도 저희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희에게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게 해줬어요. 그게 자유였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찾던 자유였어요. 저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하와 함께 찍은 사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은하야, 우리 왔어. 네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그 나라에 왔어. 하늘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어. 총소리 없이, 두려움 없이. 새벽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20개의 별이 되려 했던 우리. 이제 19개의 별로 이 땅에서 다시 빛날게. 내 목까지 빛날게. 영미가 제 옆으로 기어왔어요. 언니, 은하 언니도 여기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은하의 영혼이 저희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타고 왔을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곁에 있을지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어요. 자유의 첫 번째 아침. 국정원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동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얼굴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어요. 저희는 특별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에요. 저는 41살이 됐습니다. 19명의 여자들은 각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영미는 딸을 되찾았습니다. 보육권에 맡겨졌던 그 아이가 이제 12살이에요. 영미는 딸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주 찾아온대요. 선희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35살에 신입생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었대요. 오빠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세상에서 오빠 목까지 배우겠다고요. 미라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을 위해 일해요. 인신매매 피해를 막는 활동을 한대요. 정숙의 딸 은하는 이제 4살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있어요. 정숙은 은하가 뭐든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조종사가 되어도 좋고, 의사가 되어도 좋고, 선생님이 되어도 좋다고요. 선택은 은하의 몫이래요. 그리고 저는 조종사의 꿈을 다시 꾸고 있어요. 민간 항공사 조종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격증도 다시 따야 하고, 한국어도 더 배워야 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하늘을 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자유로운 하늘을.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은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은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아직도 수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걸, 하늘을 꿈꾸지만 갇혀있는 여자들이 있다는 걸, 자유를 원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오열한 이유, 그건 슬픔도 기쁨도 미안함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은하를 잃은 슬픔, 살아남은 기쁨,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울어도 되는 곳에 왔다는 것, 그게 가장 컸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소리 내어 울어도 아무도 잡으러 오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드디어 왔다는 것, 그게 저희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수련입니다. 북한에서 전투기를 몰았던 여자, 두만강을 건너 도망친 여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은 여자,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다시 시작하는 여자. 은하야, 듣고 있지? 우리 약속했잖아. 다음 생에는 평범하게 살자고, 빵집이나 하자고. 근데 있잖아, 나 생각이 바뀌었어. 다음 생에도 조종사 할 거야. 다음 생에도 하늘을 날 거야. 대신 그때는 너랑 같이 날자. 진짜 자유로운 하늘에서 둘이 같이 약속해.